조선야담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어느 시골 마을 서당에서 나이 어린 학동들이 글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맨 뒷줄에 앉은 어린 학동 하나가 꾸벅꾸벅 졸고 있질 않겠습니까? 네, 이놈. 서당에 왔으면 글 공부를 해야지. 어디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것이야. 너는 옆에 있는 동기들에게 부끄럽지도 않더냐? 에고, 저리 게을러서 무슨 글 공부를 하겠다고. 훈장님의 호통 소리에 깜짝 놀라 눈이 번쩍 떠진 어린 학동은 부끄러워 얼굴이 빨개지고, 다른 학동들은 그 모습을 보며 웃음을 참지 못하고 키득키득 거리고 있었죠. 다음 날 훈장님도 오늘은 웬일인지 자리에 앉았다가 깜빡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이를 본 어린 학동이 큰 소리로 훈장님을 불렀습니다. 훈장님, 그 소리에 깜짝 놀란 훈장님이 눈이 번쩍 뜨여 물었죠. 왜 그러느냐? 훈장님께서는 어째서 대낮에 낮잠을 주무시나요? 에헴, 이놈아. 나는 꿈속에서 공자님을 만나고 있었느니라. 아, 다음 날 어린 학동이 서당에서 뻔뻔하게 낮잠을 자고 있기에 훈장님이 다시 꾸짖었죠. 아니, 저놈이 밤에 뭔 짓을 하기에 서당만 오면 자는 것이야. 아이고 훈장님. 저도 꿈속에서 공자님을 만나느라 그랬습니다. 뭐라? 참, 그래. 공자님께서 뭐라고 하시더냐? 제가 공자님께 어제 훈장님을 만났냐 물었더니 어제 나는 내 선생을 보지 못했다 하시던데요. 공자가 하루는 마차를 타고 길을 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마침 여러 명의 아이들이 길 한가운데 옹기종기 모여 앉아 흙으로 성싹히 놀이를 하고 있었죠. 마차를 몰던 마부가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물러서라! 그러자 한 아이가 나서며 말하길, 마차가 어찌 성을 피해 가야지 성이 어떻게 마차를 피합니까? 마차 안에서 이 말을 들은 공자가 곧바로 아이를 불러 물었습니다. 얘야, 너는 어찌 어린 나이에 그런 이치를 아는 것이냐? 아무리 어려도 그런 이치야 모르겠습니까? 그럼 너는 하늘의 일도 아느냐? 어린 제가 어떻게 하늘의 일을 알겠습니까? 눈앞의 일도 알지 못하는데. 눈앞에 보이는 일이야 왜 모르겠느냐? 그럼 선생님께서는 눈앞에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야 모를 것도 없지. 그럼 선생님의 눈썹은 몇 개나 됩니까? 공자는 아이의 물음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 아이의 영특함을 칭찬하였다 합니다.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뒤가 급해졌습니다. 그렇지만 사방을 둘러보아도 이를 처리할 마땅한 장소가 없었죠. 결국 그 사람은 아무 집에나 불쑥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집은 규모가 작아 사랑채에는 측간이 없고 안채에만 측간이 있었지요. 그는 안채를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리 오너라! 소리를 듣고 계집종이 나오자 그는 허리에 찼던 돈 2냥을 꺼내주며 말하였습니다. 이 돈을 안방마님께 드리고 직간을 잠시 빌려주시면 급한 뒤만 얼른 보고 나가겠다고 여쭈어라. 계집종은 안채로 들어가 아쉽게 그대로 말을 전하였지요. 마침 남편도 밖에 나가고 없기에 아씨는 돈 2냥에 욕심이 생겨 즉시 측간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측간을 빌려 급한 일을 보던 사람은 시간이 한참이나 흘렀는데도 측간에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고 천연히 세월만 보내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씨는 민망하여 계집종을 시켜 말을 전하게 했지요. 그만하면 뒤를 다 보았을 터이니 어서 떠나시라고 하여라. 계집종이 가서 말을 전하니 그 사람이 대답하였습니다. 내가 돈 2냥을 내고 이 집 측간을 전세 냈으니 그만한 돈으로 이 측간을 전세 내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지 떠나겠다고 여쭈어라. 그 말을 전에 들은 아씨는 오래지 않아 남편이 돌아와 측간까지 세를 주었냐며 욕을 들을까봐 걱정이 되었지요. 아씨는 어쩔 수 없이 돈을 도로내주며 말하였습니다. 제발 어서 가지고 가십시오. 공연히 낯선 돈을 받았다가는 야단이 나겠소. 거짓말 잘하는 맹생원이 글도 모르는 사람을 달래 돈 100냥을 꾸며 말했습니다. 한 달 안에 갚겠소. 그렇게 부탁하면서도 맹생원은 차용증에 다음과 같이 썼죠. 어느 때든지 갚을 마음이 있어야 갚고 그렇지 않으면 갚지 않는다. 글도 모르는 사람은 그 내용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저 차용증이겠거니 하면서 받아두었습니다. 그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맹생원이 돈을 갚지 않자 돈을 빌려준 사람이 맹생원에게 돈을 갚으라고 재촉하는데 맹생원은 차용증을 보이며 오히려 당당하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아직 돈 갚을 마음이 없소. 돈을 빌려준 사람은 너무 분해서 고을 사또에게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고을 사또가 차용증을 본 후 맹생원을 불러 물었죠. 너는 어찌하여 남의 돈을 갚지 않느냐? 사또,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 차용증에 쓴 것처럼 저는 아직 돈을 갚을 생각이 나지 않아 안 갚았을 뿐이외다. 사또는 맹생원의 행동이 미워 가만히 말했습니다. 내 놈이 지금 갚을 생각이 없다고 하니 지금 갚으라고 할 수가 없겠구나. 알았다. 그럼 지금부터 너를 감옥에 가둘 것이니 어느 때든지 돈을 갚을 생각이 들거든 내게 알리도록 해라. 사또는 그렇게 말하고 맹생원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옥에 갇힌 맹생원이 가만히 생각하니 돈을 갚지 않으면 기한 없이 감옥에 갇혀 지낼 것이 분명했지요. 이에 감옥에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사또, 지금 막 돈을 갚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옛날 친척의 결혼식에 참석한 젊은 부인이 그만 방귀를 뀌고 말았습니다. 순간 창피했던 부인은 괜히 곁에 있던 하인을 꾸짖었죠. 사람들이 많은 자리에서 너는 무슨 방귀를 그렇게 끼느냐? 아니, 아씨께서 끼었지. 쇳내가 끼었습니까? 부인은 더욱 무안해져 도무지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자 하인을 불러 다시 꾸짖었지요. 이 소견 없는 년아! 설령 내가 방귀를 뀌었다 해도 내가 낀 척할 것이지. 아씨께서 끼었다고 큰 소리로 따져 물을 것이 무해냐? 이런 괘씸한 년 같으니라고. 젊은 부인은 이렇게 말하며 하인을 때렸고 이에 참다 못한 하인이 말하였습니다. 아씨, 그렇다면 눈이라도 한번 끔찍했어야 알아듣죠. 하지만 이왕 이렇게 된 것을 어찌하겠습니까? 잠깐만 계셔보셔요. 제가 다 해결하고 오겠습니다. 하인은 이렇게 말하고 다시 잔칫집으로 갔지요. 그곳에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하인은 그들을 향해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아까 우리 댁 아씨께서 낀 방귀는 쇳내가 낀 것으로 알아주십시오.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모두 박장대소 하였다 합니다. 강원도 어느 산골에 사는 한 농부가 산꼭대기에 집을 짓고 살았는데 가진 세간이라곤 큰 가마솥 하나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도둑이 들까 염려하여 농부는 밤마다 그 가마솥 안에 들어가 잠을 잤지요. 그러던 어느 날 도둑이 정말로 그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훔쳐갈 것이라고는 가마솥 하나뿐이기에 도둑은 낑낑대며 가마솥을 메고 갔지요. 그런데 날이 밝아오고 가마솥은 너무 무거웠습니다. 결국 도둑은 가마솥을 길에다 그냥 버려둔 채 달아났지요. 가마솥 안에서 잠을 자던 농부가 깨고 보니 가마솥은 그대로 있지만
집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농부는 집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여 서글피 울었죠. 때마침 지나가던 사람이 그를 보고 오는 이유를 묻자 농부가 대답하였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라고는 집과 이 가마솥뿐이요. 그런데 어젯밤에 어떤 도둑놈이 왔다가 내가 자고 있는 가마솥은 그냥 두고 대신 집을 떼어서 가버렸구려. 그 말을 들은 사람은 깜짝 놀라 주먹을 불끈 쥐고 제 집으로 급히 달려갔죠. 그러더니 제 집 내 귀퉁이에 말뚝을 박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지금 뭐해요? 여러 말 하지 말게. 요즘 도둑은 집을 다 훔쳐간다네. 정말 무서운 놈들이야. 한 서생이 학당에 갔는데 매일 빈둥대기만 할 뿐 책은 보지도 않았습니다. 곁에 있던 학동이 보다 못해 서생에게 책을 읽도록 권할 정도였죠. 그러자 서생이 그 학동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가서 책을 가지고 오너라. 학동은 기뻐하며 시전 한 권을 가져다 주었지요. 허허, 몹시 낫네. 학동은 다시 논어 한 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것도 나자. 학동은 다시 주역 한 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것도 낫네. 이 정도의 책이면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 어찌하여 아직도 낮다고 말씀하시는지요? 문장이 높고 낮음은 상관없느니라. 나는 단지 베개로 쓰기에 높고 낮음을 따졌을 뿐이야. 너는 얼른 가서 낮잠을 편히 잘 수 있을 만큼 책을 가져오너라. 어떤 부자 노인이 하루는 자기에게 돈을 빌린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너희들은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이 생애에서는 도저히 내게 빌려간 돈을 갚을 수가 없을 듯 하구나. 만약 내가 너희들의 빚을 청산해주면 너희들은 다음 생애에서 내게 어떻게 보답하겠느냐? 그러자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나서며 말했습니다. 저는 말이 되어서 어르신을 태우고 다니겠습니다. 저는 소가 되어 어르신의 밭을 갈겠습니다. 노인은 몹시 기뻐하며 그런 말을 한 사람들의 빈 문서를 모두 불태워 없앴지요. 그렇게 노인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문건을 하나하나 없앴습니다. 그러던 중 어떤 사람의 차례가 되었는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어르신의 아버지로 태어나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노인은 몹시 화를 냈지요. 뭐라, 이놈아. 너는 빚도 갚지 않으면서 어쩌자고 내게 욕을 보이느냐? 그러자 그 사람이 정중하게 말하였습니다. 제가 어르신의 아버지로 태어나겠다는 것은 일생을 고생해서 재산을 모은 다음 그 재산을 모두 어르신께 남겨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사랑의 깊이로 말을 한다고 해도 아버지만큼 자식을 사랑하는 자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옛날 전어를 매우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중년이 되었을 때 불행히 집안이 망하고 말았습니다. 수중에는 돈이 없어 그렇게 좋아하던 전어도 사 먹을 수 없었죠. 하지만 전어에 대한 유혹은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근처 술집에 가서 전어 굽는 냄새를 맡으며 속을 진정시키곤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도 근처 술집에 가서 전어 굽는 냄새를 맡고 있었습니다. 술집 주인은 그런 그의 행동이 얄미워 문 밖으로 나오며 말했지요. 전어 굽는 냄새 맡은 값을 내시오. 그 사람은 몹시 황당해하면서도 주인의 닥달에 결국 돈 한 양을 구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고는 술집 주인에게 말하였지요. 이게 전어 굽는 냄새를 맡은 값이오. 술집 주인은 기뻐하며 그 돈을 받으려 했는데 그는 보여준 돈을 다시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전어를 먹지 않고 냄새만 맡았던 것처럼 당신도 이 돈을 갖지 말고 구경만 해야지. 어떤 사람에게 손바닥에다 호랑이 호자를 써서
짓는 개에게 보이면 그 개는 더 이상 짓지 않는다 라는 말을 들은 사람이 손바닥에 호자를 크게 써서 다녔지요. 그러던 중 거리에서 개가 짖기에 그는 그 개에게 손바닥에 쓴 호자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개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의 손을 물어뜯는 게 아니겠습니까? 화가 난 그는 방법을 말해준 사람을 찾아가 따졌지요. 그러자 그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하기를 그 개가 무식한 개였나 보지 뭐. 옛날 한양 사는 한선비가 시골의 친척집에 다니러 갔습니다. 옛부터 시골에서는 특별한 손님이 오면 닭을 잡아 대접하는 까닭에 선비의 밥상에도 어김없이 삶은 닭이 올라왔지요. 그런데 선비가 밥을 먹는데 7, 8살 된 어린아이가 밥상 주변에 앉아 선비가 밥 먹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리 빤히 쳐다보고 있는 것이냐? 죽은 닭을 잡수시네요. 선비는 그 말에 친척이 병들어 죽은 닭을 삶아서 자신에게 대접했나 보다 생각하고는 밥상에 수저를 가만히 내려놓고 밥상을 밀어놓고는 돌아 앉았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얼른 닭을 집더니 날름날름 집어먹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고 선비가 물었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죽은 닭을 먹느냐? 그럼 선비님은 죽지 않고 산 닭을 어떻게 먹어요? 어떤 부자가 거지를 보고 말했습니다. 아이고, 더러워. 이놈아, 냄새 때문에 숨조차 쉬기 힘들구나. 저리로 썩 꺼지거라. 그놈 참 꼴이 꼭 지옥에서 온 사자 같네. 부자의 멸시 가득한 말에 화가 날 만도 한데 거지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대꾸했지요. 네, 맞습니다. 저는 지옥에서 왔습니다. 아이고, 이놈 말하는 거 보소. 왜 지옥에서 좀 더 있지 않고. 그런데 지옥에서는 어떻게 도망쳤냐? 지옥에는 저와 같은 사람이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나으리처럼 훌륭한 사람들만 꽉 차 있어서 저와 같은 사람은 있을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곳으로 다시 왔습죠. 어느 외딴 시골 마을에 젊은 총각이 하나 살았습니다. 그 총각은 어릴 적부터 이웃에 사는 집에 처녀를 무척 좋아했지요. 그런데 그 처녀의 아버지는 평소 총각을 그리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아저씨, 왜? 저도 이젠 가정을 이루어 살아도 식솔들 먹고 사는 데는 걱정 하나 없이 해줄 자신 있습니다. 그런데 따님을 제 아내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혹 거절하신다면 차라리 이 자리에서 죽어버리겠습니다. 그런가? 정령자네 마음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예? 감사합니다. 이리 쉽게 허락해 주실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참 자네가 사람을 잘 못 본 게지. 자네 장례 비용은 내가 다 부담할 테니 걱정 말게. 아주 알턴이가 쏙 빠진 듯하네. 옛날 어느 마을에 자식이라고는 딸만 둘뿐인 부자가 살았습니다. 슬아에 딸만 둘 있으니 부자는 두 딸을 애지중지 키웠지요. 그러다 딸들이 혼기가 차 시집을 보내려니 얼마나 아까웠겠습니까? 그러니 부자는 사위 둘을 모두 데릴 사위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다 보니 큰 사위는 시문에 능통한 문장가이고 작은 사위는 무식한 까닭에 장인은 항상 큰 사위만 편애하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장인의 회감날이 되어 장인이 큰 사위를 불러 말했습니다. 오늘은 손님이 많이 모일 것이니 풍월이 없으면 재미가 없을 것일세. 그러니 자네는 내가 부르면 즉시 와서 시 한 수를 짓도록 하게. 아버님께서 운자를 불러주시면 거기에 맞춰 짓겠습니다. 이후 장인은 빈객을 다 모이게 한 뒤 운자를 불렀습니다. 까닭 고자로 시를 지어보게. 그 말에 큰 사위는 즉시 시를 지었지요. 학이 잘 오는 것은 목이 긴 까닭이고 산이 높은 것은 돌이 많은 까닭이라. 소나무가 늘 푸른 것은 중심이 굳센 까닭이며 길가의 버들이 자라지 못함은
사람을 많이 겪은 까닭이라. 장인과 빈객들은 모두 무릎을 치며 칭찬했지요. 그때 곁에 있던 작은 사위가 입을 삐죽삐죽하며 말했습니다. 참네. 아니 매미가 잘 우는 것도 목이 긴 까닭이고 하늘이 높은 것도 돌이 많아서란 말인가요? 그러면 대나무가 늘 푸른 것도 중심이 굳센 까닭이고 장모님이 잘하지 못한 것도 사람을 많이 겪은 까닭이겠네요.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박장대소하였지요. 키가 작은 장모만 얼떨결에 큰 욕을 먹은 것 아니겠습니까? 장마 때에 한 사람이 큰 내를 건너왔습니다. 그런데 맞은편에서 내를 건너려는 사람이 그에게 다가와 물었지요. 여보시오, 물이 깊던가요? 얕던가요? 돼야 알 수 없죠. 아니 이보시오, 방금 물을 건너왔으면서 알 수가 없다니요. 이 사람 참으로 딱하네. 내가 건너온 물은 이미 몇 천 리를 흘러가 버렸잖소. 이제 위에서 흘러오는 물이 깊은지 얕은지를 내가 어떻게 안단 말이오?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